have you heard the stories of other abductees? 다른 납북 피해자들의 소식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저희 아버지와 같이 납치당하셨던 그 의사 최현덕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저희가 우리 가족들에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은 당시 그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납치당했던 스튜어트 성경희 씨가 어머니하고 상봉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가족들이 사전에 다 전부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만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알아봐주고 그 고통을 해소해 줄 것을 서로가 다 전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희 씨,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하고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다른 납북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희 씨가 이야기하기를 함께 납치당한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가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아이들이 이모하면서 가깝게 잘 지내고 있고 기장 유병아 씨와 부기장 최성만 씨도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이 어디서 잘 살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So you have confirmed, so you have confirmed that those people are indeed in North Korea and they stay alive. 다시 말해 황 선생님께서는 그 다른 납치되신 모두들 11명이 북한에 실제 생존해 계시고 거기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이제 그 정황을 갖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1999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2006년도 6월 달에 조선적시자위원회에서 그 생사확인 통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셨고요. 성경희 씨가 그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가 가끔씩 잘 살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경숙 씨 또한 마찬가지로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됐습니다. 그것을 미뤄봤을 때 북한이 뻘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로 무마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서머리 요약을 해서 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뭐 생사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한번 서머리 해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1999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했고요. 당시 상봉 신청을 했던 그 카일 납북 그 미비한 그 시민 가족들 6가족이 만나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가족이든지 만나게 되면 다른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 줄 것을 서로가 누구나 이제 약속을 하게 됐었어요.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 이유덕 씨하고 이제 상봉을 하게 됐고요. 그 상봉에서 이유덕 씨가 그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한테 다른 가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게 됐고요. 성경희 씨는 같이 납치당한 정경숙 씨가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으며 기장 유병아 씨, 그다음에 부장 최성만 씨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증언을 해줬습니다. 또한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승객 7명도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요 어딘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정작 2006년도 6월 달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가 같은 동네에 잘 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합의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됐고요. 저희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생사합의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됐고 또 특이한 것은 2011년도에 제가 그 ICRC 국제적시자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답변을 받게 됐는데 북이 이제 전해준 내용이 뭐냐면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위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예외 한 명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최성만 씨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분은 사망을 해가지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언을 했을 때 북한이 이야기를 해줄
그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생사하기 불가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 저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디오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2016년 적십자 통해서 생사확인이 안 됐고, 거기 2016년이라고 말씀하셨죠? 2010년. 예, 2010년, 11년. 11년도 생사 확인 안 됐다. 그 부분만 이렇게 확인 이때 안 됐고 이때 안 됐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2006년하고 2011년. 예, 2006년도 6월 달에 조선접시자위원회가 대한접시사사를 통해서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됐고요. 2011년도 ICIC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보내준 답변이 있는데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됐습니다. 반면 2012년도 5월 9일자에는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생사하기 강제 실종이 아니다. WGEIS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통의 산물이라고 하는 답변으로 모든 것을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엄청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What steps have you taken to appeal your case? 아버님의 그 사안을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그간 어떤 조치를 취해오셨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이제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는데 칼기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 거의 한 48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칼기 사건 자체를 납치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알리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됐었고 한 개인으로 이제 노력하는 것이 또 한계가 너무나 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제는 도움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그 칼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이제 젊은 날에 날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됐습니다. How has the media reported on your case? 선생님의 사안을 알린 데 있어 언론은 어떤 식의 보도를 하였습니까? 2분기로 그러니까 두 분기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건데 제가 그 민주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카메라에 앵글이 가는 속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11명이고 또 그 와중에 저 혼자서 하게 된 어떤 그 이유가 발생이 됐었고 혼자 알리려고 하다 보니 앵글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중요도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됐었고 그것이 이제 거의 2010년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유엔인권 이사회 산하 강기석 기자가 실종 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미디어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그 어디에서 언급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기억 안 많아요.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2010년도 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코멘트하는 정도가 됐었고 2010년도 이후에 가지고는 칼기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조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외신 같은 거 제가 편집해서 넣어. 네. 그리고 우리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접시자분은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하셨어요. 그 외신에 대해서 외신이 좀 관심을 갖게 된 게 확실히 KKR에서 좀 더 함께하게 된 게 좀 분명 계기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 해외 그 외신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가까이 네. 여기서 KKR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네. 예. 예. 제가 2001년도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그
생사관계가 송환을 위해서 그리고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해오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이 관심을 좀 가졌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계속 혼자 내는 어떤 그 목소리다 보니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요. 뭐 한번 들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2016년도 3월달에 그 TNKR의 그 케이시 라티그 대표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 이제 함께하게 됐고요. 그 함께하는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칼기 사건에 대해서 알리게 됐는데 외신들한테 좀 많이 좀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터뷰도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 North Korea has not returned your father for many years. Why and how do you keep on going? 정말 납북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 정권 여전히 아버님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노력하시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의 모든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삼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야기하는 거는 주장이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 언젠가는 이 사실에 의해서 뭔가 요구가 될 것이고 그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MBC PD였던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탑승하시게 된 이유가 출장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 그 MBC 30년사를 통해 가지고 백규영이라고 하는 당시 저희 아버지를 출장을 보냈던 그분의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탑승한 이유가 출장을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밝히고 사실적 자료를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조치가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요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유에 의하여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납치당한 제 아버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자유에서 북한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가고파 노래를 부르면서 공산주의 일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항공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했겠습니까? 걔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주장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1970년도 당시에 39명, 승객 39명이 1970년도 2월 4일날 부분 송환이 됐을 때 39명의 증언에 의해서 11명이 북한에 강제가 억류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ICIC가 북한 정부에 요구했던 것이 송환을 해라. 11명을 송환을 해라. 라고 주장을 요구했을 때 북한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자유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했던 것이 너희들의 주장이 그렇다면 제3국과 제3자를 통해서 자유이상을 확인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묵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납치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조정을 좀 하겠어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포기를 하시지 못했냐? 답변이 이렇게 다 이렇게 녹아 들어 있는데요. 그의 직답은 선생님이 안 하셨거든요. 제가 봐서 선생님이 왜 질문이 포기하지 그거였어요? 못하느냐 난 질문은 그까지 답변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딱 답변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일단 녹아 들어 있는데 그렇긴 하죠. 네, 그거를 딱 내가 끊으시는 얘기가 보자. 나왔어요. 질문은 왜 포기하지 못했습니까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 아버지가 북한의 강제업이가 될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국제법과 그 다음에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도 당연히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 가면 갈수록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됨으로 해서 저는 절대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So how does your story relate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그럼 선생님의 이 가슴 아픈 사연은 그 다른 일반의 북한 인권 문제와는 어떠한 식의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고 다수이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인권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납치를 당했을 때 당시에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그러나 아직도 강제 업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더욱더 가슴 아픈 사실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강압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됐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묵인해 버린다면 내가 소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공정한 것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이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법률적인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봐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도와달라, 살려달라, 구해달라 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at kind of action can the Korean government do to improve the situation? 현재 상황을 보다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문제를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했지만은 이 문제는 해결될지가 반드시 해결돼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나도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한동안 이 문제를 포기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찾지 못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떨어진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한 내가 이 사회의 정의를 갖고 외친다고 하면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나는 위선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저한테 굉장히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민간 항공기 불법 납치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의 없이 인도와 기소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약에 의해서는 아직도 비행 중이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머지 분들이 돌아오셔야 운행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협약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가고 그리고 협약을 이행하면서 송환을 해줘야 될 것이 북한 당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협약에 따라
당당하게 북한 당국에게 송환을 요구할 것이며 북한은 국제 협약의 규약에 따라 저희 아버지와 나머지 국민을 송환을 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뭐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만 조용히 해서 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을 열고 주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일단 요구하는 그게 그것도 포함되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 현 정부가 이렇게 막 너무 비판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이제 뭐 취해야 할 좀.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던 햇볕 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전쟁 시기 이후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해가지고 북한과 약속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는 이산가족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됐었고 정부는 그저 쉽게 이산가족 상봉만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논리와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고요. 당시 납치당한 제 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국가를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소명을 다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카테고리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의무를 버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어떤 행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의식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해나간다고 하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산가족으로 분류되었다. 한 문단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버지를 이산가족으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 전체를 뭐 법적인 결과는 아니더라도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두 문단으로 제가 영어로 한번 다시 물어보고 해보겠습니다.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being categorized as a separated family? 아버지가 같은 납북자들이 이산가족으로 분류됨으로써 나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2006년도 6월 달에 대한역사사를 통해서 북한 당국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그 가족들한테 생사하기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생사하기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갖고 정부 관계자를 만나게 됐고요. 다음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부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칼기 납북자는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산가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 측에 자료를 넘겨주고 북한이 어떠한 답변을 준다 하더라도 이산가족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 가족에 혜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책 방안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갖고 무슨 답변인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한 거는 그냥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묶어놓고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무조건적인 통일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예. 이산가족을 분류해가지고 이산가족 그 프로세스에서 안 되면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류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책이 없다. 납치 피해자로서 그 피해자를 구출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산가족 저 상봉 프로세스 밖에 그 이외에. 그렇죠.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질문을 미국 그리고 유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Then what action ca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improve this situation? 그렇다면은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나아가 국제 사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부에게 저희가 요청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칼기 납치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나섰던 것이 당시 유엔이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모리스 제섭 대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의해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저희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청을 하고 싶고요.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강진혁 기자의 실종 실무관을 통해서 칼기 납치 사건 문제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떤 그 문제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2016년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칼기 납치 사건과 저희 아버지와 저의 이름이 적시가 됐거든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최고 대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인 것이 다시 조명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I could give you a copy of that. 그 연례 보고서 그 여기 하나 드릴게요. 아 예. 거기에 예. 또 말씀드린 아까 말해서 그 모리스 제섭 대령을 언급하신 게 그게 누구냐면요. 그 당시 그 1977년도에 the Korean Armistice Commission, so this is a part of the UN, the armistice mechanism. So he was the head secretary, 비서장이었어요. 모리스 제섭은 그군 정전위원회에 예. 그 당시 그 비서장을 맡고 있던 그 미군 대령이 있거든요. 예. 그 대령이 그때 공개적으로 이 납치된 사람들 모두 돌려보내라 이렇게 기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언급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예. 전면적으로 이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Do you think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is conducive to your campaign? 현 정치 상황이 선생님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마어마한 질문이시네요. When you say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are you talking domestic? 말씀하시고 싶으신 대로 예, 하면 예. 되고 이제 국내적으로 당연히 현 정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이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예예예. 예. 오히려 더 명확하고 좋네. 예.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평화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진정한 평화 선언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면 바로 국제사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이 규범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세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을 하게 됨으로 해서 뭔가 메시지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당 명백하게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평화는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야 우리가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됐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럼 평화 이제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딱 요약해서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면 이것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정도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말고 이제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말씀해주세요. 황 선생님의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여러 번 선생님께 지적드리는데 즉답을 피하세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현재 정치 상황이 선생님의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선생님의 대답을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즉답을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요거를 갖고 있잖아요. 앞에다 딱 그렇죠. 그다음에 저게 결론을 딱 내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잘 하시는 건데 이제 미디어는 그냥 바로바로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 부분 찢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지러웠어요. 아주 진짜 TV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말씀하시고. 아유, 왜 아, 그래요? 네, 진짜 그 한국말로서 이게 공개 발언하실 때 그렇죠. 완전 엿다질게요. 맞아요. 진짜 빠버리 나와요. 예, 파워풀하신 것 같습니다. 영민 씨가 막 옆에서 키워줘가지고 막 우리 매니저가 확실해요. 그렇죠. 다음.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국내 정치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뭐 인권에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그리고 현재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판문점 그 회담, 평화 그 새로운 시작 해가지고 굉장히 그 국내외의 그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간다고 뭔가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회담을 바라보고 그리고 과거의 회담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 1차,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별반 다름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회담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과거적인 어떤 상황에서 더 발전적인 내용도 없었고 단순히 북한이 뭔가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발판적인 역할, 어떤 그 여론적인 어떤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저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1차, 2차 때와 전혀 다르지 않는 약간의 변화만 준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에 관해서 뭔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돌출이 없이 그냥 바람몰이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회의적으로 가슴 아픈 그렇게 회담을 보고 있습니다. So what memory do you have of the abduction? 아버님의 납북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요? 당시 그 비행기 하이제킹 사건이 발생될 때 제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납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2살 때 어린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항상 물어봤다고 합니다. At the time of the abduction, I was only 2 years old, so I do not have any direct memory of my father's abduction. However, as a toddler, it seems that I did remember my father and kept asking my mom, where is dad? 길거리에 나가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 목에 이렇게 딱 목마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의 그 부담 없이 목마를 태워달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언제 오시냐고 하면서 계속 물어봤죠. Whenever I went out to the street, I saw these little kids riding on their father's shoulders. So naturally, I also wanted to ask my father to put me on his shoulders. So for that reason, I continued to ask my mom where he was and when he was coming back. 그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에게 저희 아버지는 MBC PD고 그리고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돌아오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다리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아버지는 정작 돌아오지도 못하시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무슨 선물 갖고 올까 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도 무너지면서 저한테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절망과 그 다음에 어떤 지친 그런 날들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And whenever I asked my mom where my father was, she said, "Your father is the NBC producer. He's on a business trip to the U.S. But he'll be coming back by this Christmas." So I waited and waited, but for obvious reason he failed to return. So all the expectation I had in my heart, including the gifts I thought my father would bring back, they just crumbled down. And so for me, the Christmas was a day of despair and continued despair. So why do you think North Korea abducted your father? Why did 다시 할게요. So why do you think North Korea abducted your father? Why did it abduct innocent South Korean citizens, including your father? 북한 정권이 대체 왜 아버지를 납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무고한 한국 시민들, 아버님을 포함한 무고한 한국 국민들을 납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69년도 12월 10일 날 하이제킹 당한 그 비행기에는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간첩 1명 제외해서 46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총 50명 중에 승객 39명만 그 66일 만에 1970년도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이 됐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분이 송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에 관한 그 직업군을 보게 되면 기장, 부기장, 스튜어디스 둘, 그리고 저희 아버지 MBC PD, MBC 카메라맨, 그리고 이제 그 강릉 합동 인쇄소 대표, 의사 등 그 직업군을 보게 되면은 당시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제 강제 억류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됐었고요. 이 사건을 갖고 비춰봤을 때 북한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강제로 납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거죠. So on December 11, 1969, when the plane was hijacked, there were a total of 50 people, 4 crew members and 46 passengers. And of course there was one North Korean spy, excluding him, there were 50 people on board. So about 66 later, North Korea returned 39 passengers, but they failed to return the 11 people. And if you look at the kind of life they lived, these 11 people, their occupations, you'll soon find a pattern. Those 11 people were the pilot, the co-pilot, the flight attendants, my father was an NBC producer, the NBC cameraman, a business owner, and a doctor. So based on this evidence, you can see that North Korea probably retained those people they found useful for their country's development. So based on this evidence, I strongly believe North Korea kept these people for their own benefit. Exactly what kind of work do you think North Korea had in mind in abducting these types of people? Was it propaganda? 이러한 사람들을 그 강제 억류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이 정확히 어떤 일을 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그 선전 활동에 동원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 북한 당국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의도라든지 그건 사실 모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고 다른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아 이러한 이유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튼 북한 당국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네들이 필요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납치를 했고 그리고 납치된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통입니다. Why do you think North Korea has not returned the 11 South Korean abductees? 북한 정권이 이 11명의 한국 국민들을 무슨 이유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당시 사건이 발생될 때 저희 아버지가 북한 당국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제항공법과 그 다음에 관습법에 따라서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나는 집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요구했는데 북한 당국은 그것을 완전히 거절을 했고 무시를 해버리고 저희 아버지를 돌려보내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고 또한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11분들 또한 마찬가지며 지금 현재 북으로 납치당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incident, based on the testimonies of the returned people, my father strongly demanded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he should be return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and international aviation law. According to testimony, my father said, "You have to send me back. I want to return home." But all those demands, legitimate demands, were ignored and reject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So my father was in effect forcibly detained due to his usefulness from the standpoin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at is what I believe happened to the rest of the 10 people as well. Through China, you heard once that your father may be alive. 중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So through China, you have heard that your father may be alive. Why has not he been able to come back to Korea? 중국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 돌아오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저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2001년도부터 저희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는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를 하였고, 그리고 국내 안에서 이 문제를 여론과 그다음에 어떤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굳이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So the questions makes me bring up a very heartbreaking story. So it was in 2001 that when I started my efforts to bring my father home, and about 9 years later in 2010, I became the first victim of North Korean abduction to register a case with the UN Working Group on Enforcing Involuntary Disappearances. So for all these years, I did everything in my power to raise awareness about my father's situation within South Korea. 생각해 보니까요. Continue.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를 통역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더빙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알아들으시기 쉽게 질문만. 제가 매일 끊기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으시고 하시니까 오케이. 제 질문을 통역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 부분을 예. 통역을 해주시죠. 그럼 말씀 바로 하시면 돼요. 저는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납치당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 이우덕 씨하고 상봉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당시 어린 2살 때 저희 아버지를 기억했던 제가 그때 당시 공교롭게 제 딸이 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2살에 된 딸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쁜 딸을 두고 누군가 나를 강제로 납치를 해가지고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있을 수가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의 마음이 이제 교차가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를 잃은 2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다음에 2살짜리 아들을 놓고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서 저는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이러한 꼭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아주 굉장히 그 고통 속에 빠지게 됐었는데, 워낙 칼기 사건이 69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2가지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야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10년 만인 2010년도 6월 17일 날에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지금 이제 전환기 전이 워킹그룹의 이영환 팀장인데 그때 이영환 팀장하고 연구를 하다가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엔인권 이사회 산하 강지석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저희가 국내 납북자 중에는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이제 국내 안에서의 관심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12년도까지 어떠한 것을 했냐면 전국을 투어하면서 칼라폰 미디안 시민의 생사인과 송환을 위한 그 서명운동을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 인권에 관해서 운동하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었고 칼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었죠. 당시 그 북한인권 시민연합의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뢰성도 있고 공신력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분을 알고 신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2012년도에 이야기를 해주게 됐었고 2012년도 12월 달에 아버지가 신의주에서 200km 그리고 평양에서 100km 떨어지는 지점에 계시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의 자유이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자유이사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북에 강제 억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자유의사에 반해서 강제 억류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신이 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맨에게 얘기하기를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북한에 그냥 머무르시겠다고 하게 되면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자유의사를 저희 아버지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시겠다. 난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이제 3월 달에 그 집을 나서게 됐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당시 신의주에서 배를 타고 단독을 해서 모시고 올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정권이 제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해안이 봉쇄되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발이 됐었고 저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사단을 안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을 만들었구나. 아버지에 대한 생사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감하게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게 자책하면서 지나게 됐습니다. 2016년도 3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그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었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1일 날에 평성시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간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들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국제사회에 그 2017년도 12월 1일 날에 제3부에서 상봉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1일.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 좋고요. 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요약본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인권 그 유엔에 한번 발의를 했다라는 부분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 이렇게 됐다. 2016년 이렇게 됐는데 해안이 뭐 봉쇄가 돼서 가지고 됐다. 그 부분만 혹시 가능하시면 짧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0년도 6월 17일 날에 유엔인권 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관에 국내 납북자, 대한민국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하게 하게 됐고요. 북한은 2012년도 5월 9일자에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답변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강제 실종이 아니라 WGEIDS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그 앞에 2006년도에는 생사하기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됐고요. 그런데 2013년도 3월 달에 그 저희 아버지는 그
신의주에서 200km, 타이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북한을 탈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그 북한의 그 제3차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해양이 봉쇄가 돼서 돌아오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2017년도 12월 1일 날에 저희 아버지가 평성시에 계시고, 그리고 감시가 너무 심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12월 11일 날에 국제사회 제3국에서 상봉만이라도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끊임없이 지금 국제공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거 되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예, 예,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So, from what sources have you heard your news about your father?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버님께서 북한에 생존해 계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인권 시민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사나이가 제가 이제 전국을 투어하면서 2001년도부터 그 칼라풍 미기한 시민의 생사하기가 송환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 이제 간간히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칼기 사건에 대해서 알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아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지 외에 당시 납치당하셨던 의사 최현덕 씨가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그분을 통해서